저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낯선 젊은 여자의 순수한 한마디에 진혁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허름한 국수집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진혁의 시계는 25년 전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죠.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의 골목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죠. 낡은 건물마다 빨간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철거라는 글씨가 흉물스럽게 남아있었고 금이 간 시멘트 벽 사이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골목이 이제는 유령처럼 텅 비어 있었죠. 버려진 화분들이 뒹굴고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맨 앞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진혁이었습니다. 58살의 대기업 건설사 회장.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보다 권력의 날카로움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죠. 눈매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죠. 수행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펼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진혁은 손을 저어 물리쳤죠. 그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양복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정도 빗짐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듯이요. 진혁은 무너져가는 건물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추억이 담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세워야 할 땅덩어리에 불과했죠. 감정 따위는 오래전에 버린 사치였습니다. 여기 다 밀어버려. 다음 달까지 철거 끝내고 착공 들어가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뒤따르던 임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죠. 네, 회장님. 주민 이주도 거의 마무리됐고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그에게 감상이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멸치를 푹 고아낸 육수 냄새였죠. 진혁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쿵쾅거렸어요. 뭐지, 이 느낌은.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좁은 골목 끝에 허름한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할매국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녹슨 처마 밑으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모두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는데 유독 이 가게만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냄새를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시절의 말이에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죠. 숨겨둔 상처가 갑자기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차로 돌아가시죠.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혁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이미 국수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이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삐걱, 낡은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젖은 얼굴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죠. 테이블은 겨우 4개뿐이었고 벽에는 빛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았지만 정성껏 닦인 테이블에서 군데군데 기운 방석에서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이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기억 속 어딘가로 돌아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어요. 진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았죠.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애써 무시했어요. 평생 최고급 식당만 드나들던 그가 왜 이런 허름한 국수집에 발을 들였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냄새가, 이 공기가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을 뿐이에요. 까맣게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요.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배고픔이 아니었죠.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외면했던 빈자리가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에서 이 작은 국수집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죠. 이 낯설고도 익숙한 공간이 그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마치 세상과 이 작은 공간을 분리시키는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씩씩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자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앞치마에는 육수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도 눈동자만큼은 맑디 맑았습니다. 티 없이 깨끗한 샘물 같았죠. 비 많이 오죠? 잠깐만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여자는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깨끗한 물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지안. 이 작은 국수집의 유일한 직원이었죠. 지안은 자연스럽게 진혁의 테이블로 다가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여기요. 많이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진혁은 멍하니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봤을까요?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격식과 절차였고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우산을 받쳐주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온기였죠. 진혁은 어색하게 얼굴을 닦았습니다. 지아는 진혁의 젖은 어깨를 힐끗 보더니 구석에 있던 작은 난로를 끌고 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난로가 진혁 옆에 자리를 잡았죠. 녹슨 부분이 있었지만 금세 따뜻한 열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추우실 것 같아서요. 이거 틀어드릴게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을 받아왔지만
이런 순수한 친절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뭐 드릴까요? 저희 잔치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멸치 육수를 6시간 넘게 고아서 만들거든요. 다른 데서는 못 드셔보셨을 맛이에요. 지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가난해 보였지만 비굴함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씩씩했어요. 자신의 국수에 대한 자부심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잔치국수 하나.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았죠.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국수를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왜 잔치국수를 시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지안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면 삶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콧노래가 흘러나왔죠.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노래였어요. 옛날 유행가 같기도 하고 자장가 같기도 했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 노래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분명히 아는 노래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콕콕 찔리는 것 같았죠. 알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보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나왔습니다. 지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하얀 면 위에 호박과 당근, 계란 지단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죠.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 그릇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김치는 여기 있고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안이 밝게 웃었습니다. 진혁은 그 웃음을 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저 눈동자, 저 웃는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에게서 말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누구를 닮은 거지?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죠.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지워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손님? 지안의 목소리에 진혁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아니. 됐네. 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죠. 뒤돌아가면서도 이상한 손님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혁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죠. 이 맛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아니, 그보다 더 그리운 맛이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았죠. 왜일까요? 이 허름한 국수집에서 먹는 국수 한 그릇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지다니. 진혁은 묵묵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후루룩 면 넘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죠. 주방에서는 여전히 지안의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멜로디가 진혁의 가슴을 자꾸만 후벼 팠죠. 분명히 아는 노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억과 연결된 노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진혁은 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죠. 이 작은 국수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국수가 나오고 가게 안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깔렸고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육수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가게 안만큼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급하게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이 맛을, 이 순간을 오래 느끼고 싶었습니다. 국수 면발이 뜨거웠습니다. 진혁은 무심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죠. 국물이 튀어 양복에 묻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의 손목에서 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계였어요. 값비싼 명품 시계들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인 물건이었죠. 그 시계는 청록색 다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오로라처럼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특이한 시계였죠. 유리에는 세월의 흔적인 미세한 기스가 나 있었고 가죽 밴드는 닳아서 거의 헤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혁은 이 시계를 25년간 단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지안이 김치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치를 놓으려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죠. 눈동자가 진혁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청록색 시계예요. 지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죠. 김치 접시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아저씨, 그 시계.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명 무언가를 알아본 눈빛이었습니다. 시계가 왜? 진혁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이 시계는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었죠.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남에게 설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지안의 질문은 다급했습니다. 김치 접시를 테이블에 털썩 내려놓고는 진혁의 손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왜 그러나? 그냥 시계일 뿐인데. 진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불쾌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남의 물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니요. 아니, 그게 저희 엄마 유품함에 있는 사진 속 시계랑 똑같아서요.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 사진에 있는 시계가 이거랑 똑같아요. 청록색이고 빛 받으면 색이 변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거라고 했는데 진혁의 젓가락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국수 그릇에 빠지며 국물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심장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 진혁은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자신이 첫 월급을 털어맞춘 커플 시계.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단 2개뿐인 시계였죠.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아내가 찼었습니다. 자네.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지금 이 순간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죠. 자네, 붙인 이름이 뭔가? 진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지안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대답에 따라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아빠 얼굴 몰라요. 엄마가 저 낳고 바로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의 슬픔이 느껴졌죠. 근데 이 시계는 알아요. 엄마 유품 사진에서 수백 번도 더 봤으니까요. 엄마가 제일 아끼던 물건이었대요. 지안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의문과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2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아내. 그 아내가 남긴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진혁의 심장 소리가 그만큼 크게 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죠. 국수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진혁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안의 얼굴과 자신의 손목에 찬 청록색 시계만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어요.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엄마가 자신을 낳고 바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유품 사진에 이 시계가 있다고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볼 수 있겠나?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어본 말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 두려웠어요. 진실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은 꺼내봤을 것 같았어요. 지안에게는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이거예요. 엄마 사진.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찍은 거래요. 지안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진혁의 눈동자가 사진 위에 고정되었죠.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만삭의 임산부였죠.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어 있었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청록색 다이얼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진혁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시계.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25년 전 진혁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희. 진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요.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지안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벌떡 일어났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의 정막이 산산이 깨졌어요. 손님, 지안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수표 몇 장을 집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국수 한 그릇 값으로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이나 되었죠. 잔돈은 됐네. 진혁의 목소리는 쉰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지안의 얼굴을, 사진 속 연희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손님. 이건 너무 많아요. 거스름 돈 가져가셔야죠. 지안이 수표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도망치듯 가게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골목으로 뛰쳐나갔어요. 장대비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 지안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진혁은 달렸죠.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진실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멀리, 최대한 멀리 가야 했죠. 차에 도착한 진혁은 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청록색 다이얼이 희미한 빛에 반짝였죠. 2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차고 있었던 이 시계. 떠난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이 시계.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혁이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국수집 방향을 바라보았죠. 비에 흐려진 유리창 너머로 작은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안에 지안이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에게 사진을 보여준 그 맑은 눈동자의 여자아이가요. 그 여자는 날 배신했어. 돈이 없다고, 가난이 싫다고 나를 버렸단 말이야. 진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간 자신에게 되뇌었던 말이었죠.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움으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본 사진 속 연희의 눈빛은, 배가 부른 임산부의 행복한 미소는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지안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 연희와 똑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진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그는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국수집에서는 지안이 수표를 들고 멍하니 빗속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25년의 시간이 오늘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운명의 실이 조용히 엮이고 있었죠. 그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침실은 으리으리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공허하게 느껴졌죠. 킹사이즈 침대는 혼자 눕기에 너무 넓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빛을 잃은 듯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지안의 맑은 눈동자가 아른거렸어요. 진혁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였죠. 맨발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책장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금고였어요. 비서조차 그 존재를 몰랐죠.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진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어요. 25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해 숨겨두기만 했던 과거의 조각들이었죠. 맨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연희가 나란히 웃고 있었죠. 배경은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달동네 꼭대기에 있던 그 좁디좁은 방.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찜통처럼 더웠던 곳이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슬기도 했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썼죠. 그런데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연희야. 진혁의 입술에서 그리운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부르는 이름이었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진혁은 작은 건설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죠. 하지만 연희가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었어요. 연희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을 걸을 때면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진혁 씨, 우리 이렇게만 있어도 좋아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연희가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단돈 1,000원짜리 국수를 나눠 먹으면서도 연희는 항상 웃었죠. 보조개가 깊게 팬 그 미소가 진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혁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 가난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진혁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기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연희와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겠다고요. 첫 월급을 털어 커플 시계를 맞췄죠. 비싼 건 아니었지만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습니다. 청록색 다이얼이 빛에 따라 오묘하게 변하는 특별한 시계였어요. 연희야, 나중에 성공하면 다이아 박아줄게. 지금은 이걸로 참아줘. 연희는 시계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진혁을 꼭 안아주었죠. 이게 다이아보다 더 좋아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 말대로 연희는 그 시계를 항상 찾습니다. 잘 때도 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연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계도 뱃속의 아이도 함께요. 테이블 위에는 짧은 쪽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미안해요. 난 가난이 싫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서 떠나요. 찾지 마세요. 진혁은 그 쪽지를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그토록 사랑한다던 연희가, 아이까지 가진 연희가 가난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요. 쪽지는 분명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둥글둥글한 그 글씨체를 진혁이 모를 리 없었죠. 처음에는 연희를 찾아다녔습니다. 연희의 친정에도 가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죠. 하지만 아무도 연희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헤매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연희는 정말로 자신을 버린 거라고요. 그 후로 진혁은 변했습니다. 사랑 따위 필요 없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죠. 감정을 지우고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냉혈한이라고 불렀죠. 진혁은 그 말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러 그는 대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에는 항상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요. 진혁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지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희와 똑같은 눈동자, 연희와 똑같은 미소, 그리고 국수를 끓이며 흥얼거리던 그 콧노래.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그건 연희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진혁이 야근하고 돌아오면 연희가 라면을 끓여주며 불러주던 그 노래. 어떻게 지안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연희가 정말 날 버린 게 아니었던 건가? 진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만약 연희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분노와 증오는 무엇이었을까요? 25년간 연희를 미워하며 살아온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진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 연희가 떠났는지, 그리고 지안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길을 달려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의 기억뿐이었어요. 비서실장 박상무가 회장실로 들어왔을 때 진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는 은행장과의 미팅이. 그건 됐고. 진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이 이사회를 건너뛰겠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가 걸린 이사회였는데 말이에요. 박상무, 내가 시키는 일 하나 해. 진혁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박상무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25년간 회장을 모셔온 박상무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인 기묘한 눈빛이었죠. 무슨 일이든 말씀하십시오. 박상무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할매국수라는 가게가 있어. 거기 직원으로 유지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해 전부 조사해. 박상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것도 재개발 구역의 국수집 직원이라니요.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비결이었으니까요. 어디까지 조사할까요? 전부 다. 출생 기록, 부모가 누군지, 고아원 기록까지 싹 다 뒤져. 유지안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찾아내. 필요하면 사람을 더 투입해도 돼. 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박상무는 눈치챘죠. 회장님에게 이 조사가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는데 진혁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하나 더 있어.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죠. 저 멀리 재개발 구역이 보였습니다. 어제 비에 젖어 뛰쳐나왔던 그 골목이요. 작은 국수집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국수집 구역, 철거 일정 전면 보류해. 네. 하지만 회장님, 다음 달 착공 일정이 잡혀 있고 이미 장비도 대기 중입니다. 보류하라고 했어? 진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회장님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철거를 서두르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보류라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무가 나가고 진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손이 저절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청록색 다이얼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만약 지안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진혁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딸. 그런 아이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다니요. 국수집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손끝, 땀에 젖은 이마, 그러면서도 밝게 웃던 얼굴.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자신이 그 국수집을 밀어버리려 했다는 사실이요. 딸이 일하는 곳을, 딸의 삶의 터전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싹 다 밀어버려. 어제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 되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혁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돌아가신 선대 회장,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분이죠. 연희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던 아버지. 가난뱅이 집딸이랑 결혼하면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었습니다. 결국 진혁이 고집을 꺾지 않자 의절까지 선언하셨었죠. 설마 그때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요? 진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떠난 것과 아버지의 반대. 그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상무였죠. 회장님, 철거 보류 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담당 임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알 필요 없다고 해. 유지한 건 조사는? 네, 조사에 며칠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아원 기록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알았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으니까. 진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그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수집 뒷골목에 있는 좁은 옥탑방. 한평 반짜리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천장이 낮아서 키가 조금만 커도 머리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면 찜통처럼 덥고 겨울이면 냉장고처럼 추운 방이었어요. 하지만 지안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안은 침대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고아원을 나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죠.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헤어졌지만 지안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앨범 첫 장에는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 오늘 낮에 그 이상한 손님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엄마. 지안이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손목에는 청록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이한 시계.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시계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시계를 꼭 쥐고 있었대요.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왔어.
지안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지안에게는 엄마와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밤마다 이렇게 사진에 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라며? 근데 어떻게 똑같은 게 있어? 혹시? 아니겠지?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 차가워 보이는 아저씨가 자신의 아빠일 리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버리고 떠났다고 들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는 엄마가 임신한 걸 알고 도망갔단다.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아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아이들이 부모 면회를 올 때면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왜 나만 혼자야? 어린 마음에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아빠가 나타나 손을 내밀면 달려가서 안기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앨범을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3살 때 입양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 뒤로 지아는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대신 씩씩하게 살기로 했어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이 국수집에 정착했죠. 할머니 사장님이 손녀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안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같이 생겼네. 밥은 먹었어? 배고프면 국수 한 그릇 먹고 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아는 눈물이 핑 돌았었죠. 그때부터 지아는 이 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진짜 손녀가 없었고 지안에게는 할머니 같은 어른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지? 힘들어도 안 울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지안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애써 웃어 보였죠. 그때 오늘 낮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아저씨의 떨리는 손, 사진을 보더니 창백해지던 얼굴, 도망치듯 뛰쳐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간 수표들. 분명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저씨, 왜 그랬을까? 지아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어릴 적 고아원에서 저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나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요. 이제는 그런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에이, 바보 같아. 지아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부터 육수를 끓여야 했으니까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6시간을 고아야 그 깊은 맛이 나오거든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지아는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이 일만큼은 자신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록색 시계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 아저씨의 떨리던 손목이, 창백해지던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엄마, 잘 자. 내일 또 얘기해. 지안이 사진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진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결제 서류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도 그저 하얀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임원들은 회장님이 요즘 왜 저러시나 수군거렸지만 감히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5년간 철벽처럼 굳건하던 회장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이틀째 되는 날 진혁은 참다 못해 차를 몰고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를 뿌리치고 직접 핸들을 잡았죠. 직접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국수집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안이요.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진혁은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국수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까지 눌렀었죠. 누가 보면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골목에 숨어서 국수집을 훔쳐보다니요. 하지만 진혁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가 꽉 찬 모양이었죠. 그 안에서 지안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국수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지안은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진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지안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어떤 할머니 손님이 농담을 했는지 깔깔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밝은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부모 없이 외롭게 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진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다 지안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 끝 수거함으로 향했죠. 봉투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았어요. 진혁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해지기 전에는요. 지안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진혁은 순간적으로 차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뛰어나가 부축해주고 싶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혼자서 균형을 잡더니 툭툭 먼지를 털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씩씩하게요. 강하구나.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구나. 아무 도움 없이, 의지할 곳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진혁은 몇 시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오후에 한적한 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뜨지 못했죠. 잠시 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지안이 포장한 음식을 직접 들고 나와 건네주었어요. 배달 기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이 참 해맑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아이였죠. 오후 3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지안이 잠깐 틈을 내어 가게 앞 의자에 앉았죠. 하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세 일어나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하는 거였죠. 진혁은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면 저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문득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지안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자신처럼 부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왜 아빠가 자신을 버렸을까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원망하고 있겠죠. 25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를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무였죠.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지. 내가 도착하면 바로 올라와. 전화를 끊고 진혁은 마지막으로 국수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안이 간판 불을 켜고 있었죠.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진혁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지안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엄마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외롭게 살아왔을 텐데요. 자신이 회장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사는 동안 딸은 좁은 옥탑방에서 국수집 일을 했다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만약 지안이 자신의 딸이라면 반드시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요. 25년의 시간을 주지 못한 사랑을 전부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국수집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25년간 회장을 모셔온 박상무였지만 이렇게 무거운 얼굴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앉게. 진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앉았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조사 결과를 말해보게. 진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지한 양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생. 출생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해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친 이름은 이연희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그분이 맞습니다. 그 순간 진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 25년간 잊으려 애썼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이름. 진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계속해. 간신히 입술을 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박상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지안 양을 낳고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인은 산후합병증이었습니다. 변두리의 작은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없었던 거죠.
진혁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연희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아무 도움 없이, 누구 하나 곁에 없이, 가난 속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떠났다고요.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에서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을 꺼냈죠.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선대 회장님의 유품 정리 중에 발견된 겁니다. 금고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신 것 같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둥글둥글한 그 글씨. 하지만 내용은 진혁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혁 씨에게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진혁 씨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쫓아내고 업계에서 영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저 때문에 진혁 씨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당신은 꼭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떠날게요. 당신이 성공하면 그때 다시 만나요.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사랑해요. 영원히. 연희 올림. 진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협박해서 쫓아낸 거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난 거였죠. 회장님, 선대 회장님께서 연희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25년간 간직하셨던 그 쪽지, 가난이 싫다는 그 쪽지가 위조된 것이라는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박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이 연희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쓴 가짜 쪽지였다는 증거였죠. 아버지가 이런 짓을.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5년간 연희를 미워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돈만 아는 여자라고 증오했어요. 그 미움을 원동력 삼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연희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성공하면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진혁이 성공하기도 전에 연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다가요. 나가봐. 진혁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박상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진혁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체면도 위신도 없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은 없었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연희가 죽어가는 동안 자신은 그녀를 저주했습니다. 딸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죠.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진혁의 울음소리가 텅 빈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진혁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희의 얼굴만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지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희와 똑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아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진혁은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지안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25년간 곁에 없었던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연희의 편지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안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엄마가 얼마나 지안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빠인 자신도 찾으려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국수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어제까지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재개발 반대,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라. 강진혁 회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렇게 커다랗게 적혀 있다니요.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강진혁이라는 인간, 우리 다 쫓아내고 고급 아파트 지으려는 거래. 30년 넘게 장사한 가게를 하루아침에 비우라니 말이 돼? 그 인간 재산이 몇 조야. 우리 같은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진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순간 국수집 문이 열리며 지안이 나왔습니다. 손에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재개발 반대 서명을 받으려는 모양이었죠. 아저씨? 지안이 진혁을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시계 때문에 놀라 도망간 그 손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안의 표정이 금세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설마. 지안이 현수막과 진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죠. 화면에 뜬 사진을 보더니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진혁? 회장님이셨군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죠. 며칠 전 따뜻하게 국수를 내주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지안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진혁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뒤로 물러섰죠.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요. 뭘 들어요? 우리 가게 밀어버리려고 정찰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신 거였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모았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강진혁 회장이래. 뭐, 저 인간이 여기 왜 온 거야?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적대적으로 변했죠.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날 이 구역을 밀어버리려고 왔던 게 사실이니까요. 지안아, 제발 내 말 좀. 그 시계도 뭐예요?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거 차고 나타나서 뭐 하려고요? 장난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시계와 똑같은 시계. 그게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지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자신의 삶을 빼앗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저리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안이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죠.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뭘 봐요? 저리 안 가요? 주민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험악한 눈초리로 진혁을 노려보았죠. 진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방금 지안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 자신이 그 눈빛을 만든 거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전에 딸에게 상처를 준 거였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해? 진혁이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신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는데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나쁜 사람으로요. 품에 넣어둔 연희의 편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편지를 보여줘도 지안이 믿어줄까요? 아니,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정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안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딸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었죠. 지안이 안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또다시 거부당할 것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니. 진혁은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진혁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물러서야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안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매일 국수집 근처를 서성였지만 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지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리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결국 진혁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다면 글로라도 진심을 전해야 했죠. 밤새 고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25년간의 미안함과 사랑을 담았어요. 지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어줄지 모르겠구나. 아니, 읽지 않고 버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 나는 내 아버지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야. 그 청록색 시계는 25년 전 내 엄마와 내가 맞춘 커플 시계란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하나는 내가, 하나는 내 엄마가 찼었지. 내 엄마 이름은 이연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는 엄마를 그대로 닮았더구나. 처음 너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2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구나. 동봉한 편지를 읽어보렴. 내 엄마가 쓴 거야.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어. 날 버린 게 아니었단다. 나도 이제야 알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힘들게 일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재개발권은 전면 철회했어.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는 동네를 밀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한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욕심인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렴. 제발. 사랑한다, 지안아. 아버지 강진혁 올림. 진혁은 연희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국수집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섰죠. 멀리서 지안이 편지를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안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뜯어서 읽기 시작했죠. 진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줘.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진혁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안이 편지를 구겨버렸거든요. 그리고 골목 끝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고급 양복이 더러운 바닥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읽지도 않은 거야?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의 편지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이 담긴 편지였는데요. 25년간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귀한 편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지아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던졌죠. 진혁은 비틀거리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구겨진 편지 봉투가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떨어져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지아는 첫 장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거의 새 것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밤새 고민하며 적은 글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만큼 날 싫어하는 거구나. 진혁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도 대기업 회장이라는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딸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구겨진 편지를 품에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마치 그날처럼요. 처음 지안을 만났던 그 비오는 날처럼요. 하늘도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벌인지도 모른다고요. 25년간 연희를 미워하며 살았던 벌. 딸의 존재도 모른 채 호화롭게 살았던 벌.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타난들 지안이 받아들일 리 없었죠. 자신이 지안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는 남자. 그것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던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진혁의 양복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에 돌아온 진혁은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연희도 지안도 25년의 세월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회장실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호령하던 남자가 지금은 딸 하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진혁은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국수집의 불빛은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반복했죠. 지안이 청소를 하고 마감을 하고 불을 끄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진혁에게는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옥탑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침에 버린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썼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가게를 밀어버리려던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하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시계. 엄마 사진 속 시계와 똑같은 그 시계가 계속 떠올랐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설마, 정말 설마. 지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였죠. 슬리퍼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편지를 버린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수거 전이라 편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쓰레기통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없었거든요. 누군가 이미 가져간 것 같았어요. 아니, 그 남자가 다시 가져갔을 수도 있었죠. 지안은 허탈하게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보같이 왜 버렸어?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읽어보기라도 할걸. 무슨 내용인지 확인이라도 할걸.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이거 찾는 거니? 할머니 사장님이었습니다. 손에 구겨진 봉투를 들고 계셨죠. 지안이 아침에 버린 그 편지였어요. 할머니, 그거 아침에 내가 버리는 거 봤어. 근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주워뒀지. 할머니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봉투를 열자 편지가 2장 나왔습니다. 하나는 깔끔한 글씨, 하나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지안은 먼저 누런 종이를 펼쳤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죠. 둥글둥글한 그 글씨, 엄마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진혁 씨에게.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혁?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진혁 씨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쫓아내고 업계에서 영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저 때문에 진혁 씨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당신은 꼭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떠날게요. 당신이 성공하면 그때 다시 만나요.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사랑해요. 영원히. 연이 올림. 지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 편지는 엄마가 쓴 거였어요. 엄마의 글씨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혁 씨라는 이름. 강진혁? 그 남자. 엄마가 아빠를.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빠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엄마를 쫓아낸 거였어요. 지안은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진혁이 쓴 편지였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야. 그 문장에서 지안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25년간 꿈꿔왔던 말이었어요.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나를 찾고 있다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어린 시절 고아원 창가에서 별을 보며 빌었던 소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면회오는 부모님과 웃을 때 혼자 구석에서 울며 빌었던 그 소원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재개발 건은 전면 철회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갚고 싶다는 말. 글씨가 삐뚤빼뚤한 게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한다, 지안아. 아빠. 지안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25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죠.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안의 어깨를 감싸며 꼭 안아주었어요. 울어, 지안아. 실컷 울어.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지안은 할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서러움과 기쁨과 후회가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왜 진작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아빠는 진심이었는데, 엄마의 편지까지 가져왔는데, 자신은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국수집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려던 아빠의 눈빛, 간절하고 애처롭던 그 눈빛을 자신은 차갑게 외면했어요. 저리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아빠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요?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가슴은 뜨거웠죠. 아빠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25년간 홀로 버텨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 입양이 취소되어 절망했던 날들, 이를 악물고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아는 구겨진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온기와 아빠의 진심이 담긴 종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결심이 섰어요. 아빠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지아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다려둔 블라우스와 치마였어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립밤을 바르고 엄마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그토록 바랐던 아빠와의 재회를 이루는 날이니까요. 할머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지안이 국수집에 들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죠. 가거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할머니의 말에 지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죠. 발걸음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회사 주소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이었죠. 지안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죠. 허름한 골목이 사라지고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 이런 곳의 주인이 자신의 아빠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볕에 그을린 얼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모두가 자신감 넘치고 깔끔하고 이 세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위축되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직원이 지안을 올려다보았죠.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았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강진혁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하셨나요? 여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안 같은 차림의 사람이 회장을 만나러 왔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예약은 없는데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여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정말 급해요. 꼭 만나야 해요. 제가 딸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직원의 눈이 커졌죠. 딸이라고요? 회장님한테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경비실에 여직원이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박상무가 걸어 나왔죠. 지안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사보고서에서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유지안 씨? 박상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 만나러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요. 박상무가 지안의 앞에 섰습니다. 여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박상무는 지안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고 계셨죠.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박상무의 말에 지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던 자신이 떠올랐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죠. 지안의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곧 아빠를 만나게 될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빠를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죠. 회장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가방 속 엄마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빠 만나러 가. 드디어 만나. 우리 셋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상무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방 안에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25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진혁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지안을 보았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지안아?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려다 멈췄죠. 또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어요. 며칠 전 지안이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리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이요. 하지만 지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손에는 구겨진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혁이 밤새 고민하며 썼던 그 편지였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편지를 지안이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밤새 울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편지도요. 다 읽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지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연희를 닮은 그 얼굴을, 자신의 딸을요. 25년간 그리워했던, 존재조차 몰랐던, 하지만 분명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를요.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지안의 물음에 진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왔냐고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안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서 연희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미안하다. 진혁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남자가 딸 앞에서 무너졌어요.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널 데리고 떠난 줄도 몰랐어. 다 내 잘못이야. 진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체면 따위 상관없었습니다. 딸 앞이니까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가 울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요. 아니, 자신을 위해서요. 25년간 그려왔던 아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책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의 아빠는 한없이 약하고 슬퍼 보였어요. 고아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빠는 엄마가 임신한 걸 알고 도망갔단다.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도 속았던 거예요. 엄마처럼 자신처럼 아빠도 피해자였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진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손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아빠 손이구나. 지아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저도 미안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안 읽고 버렸어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쫓아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죠. 지안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지안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말이었죠.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진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진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안이 눈물 속에서 웃었죠. 아빠요. 아빠. 진혁은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있는 힘껏 꼭 안았죠. 25년간 안아주지 못한 시간을 만회하듯이요. 품 안의 아이가 이렇게 작고 여렸구나. 이 작은 몸으로 세상을 혼자 버텨왔구나.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안도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아빠 품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께 안길 때마다 부러웠어요. 저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지안아. 정말 미안해. 이제 어디 안 가. 곁에 있을게. 평생 곁에 있을게.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의 등을 꼭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 안 도망갈게요. 아빠 곁에 있을게요. 지안의 말에 진혁이 더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안겨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외로움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스하고 환한 빛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연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가 그토록 바랐던 순간이요.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혁과 지아는 나란히 언덕을 올랐죠.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거든요. 연희가 떠났던 그날도 비가 왔다고 했으니까요. 언덕 꼭대기에는 작은 묘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연희. 연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진혁이 새로 만들어준 묘비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뿐이었다고 했어요. 진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죠. 꽃다발을 내려놓고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그 안에 연희가 있다고 생각하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연희야, 나왔어. 우리 딸이랑 같이. 25년 만이야.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죠. 두 사람의 손목에는 똑같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청록색 다이얼이 빗방울에 젖어 반짝였어요. 원래 연희가 차고 있던 시계는 이제 지안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안이야. 드디어 아빠 찾았어. 지안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웃음이 나왔죠. 슬프면서도 기뻤어요. 25년간 사진으로만 보던 엄마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시계 줬어. 이제 나도 엄마랑 똑같은 시계 찼어. 우리 셋이 같은 거야. 엄마가 바랐던 것처럼 가족이 됐어. 진혁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개의 청록색 시계가 나란히 빛났죠. 원래 커플 시계였던 것이 이제는 가족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연희가 살아생전 꿈꾸던 모습이었어요. 연희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25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이제 지안이는 내가 지킬게. 평생 곁에서 지킬게. 약속해. 진혁이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안도 아빠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마치 연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라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할매국수?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작은 가게였죠. 한 달 전 진혁이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왔던 곳. 그리고 지안을 처음 만난 곳이었어요. 할머니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내가 특별히 끓여줄게. 우리 지안이 아버지니까.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이 진혁을 바라보며 웃었죠.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두 그릇이 나왔어요. 멸치 육수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죠. 진혁이 국수를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한 달 전 처음 이 가게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비를 피해 들어온 것뿐이었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국수 한 그릇이 25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찾아준 거였죠. 맛있죠? 지안이 물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안이 웃었습니다.
아빠도 웃었죠. 작은 국수집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그리고 청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시계 색깔처럼요. 아빠, 지안이 불렀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국수 먹으러 오자. 비 오는 날마다. 진혁은 대답 대신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에서 25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후회와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러자 비 오는 날마다 꼭 오자. 평생.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갠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죠. 지안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아빠, 무지개야. 엄마가 보내준 것 같아. 진혁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빛깔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정말 연희가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게 안에는 따뜻한 국수 향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서 청록색 시계가 나란히 빛났죠. 하나는 25년간 진혁의 손목에 있었고 하나는 연희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다가 지안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남긴 사랑이 25년의 시간을 건너 두 사람을 이어주었어요. 재개발 사업은 철회되었습니다. 진혁이 직접 발표했죠. 이 골목은, 이 국수집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이곳에서 국수를 끓였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아빠가 자주 찾아온다는 것.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었죠. 비 오는 날의 국수, 차가운 시계,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늦었지만 다행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선물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사연품 따였습니다.